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2주의 경제 현안, 오늘은 1월 10일 날 행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나타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년 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열려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죠. 대통령이 1년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아마 외신을 자주 보시는 분은 매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논쟁을 하는 걸 보시고 익숙하셨을 거고, 영국의 대처 수상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우선 거의 가짜 뉴스의 본산처럼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 정책의 기조를 옹호하시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소득을 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여러 효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상용직이 늘어나고 지금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한 부분. 어떤 소득이 늘었을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0원의 임금을 받는데 정부가 갑자기 임금을 올려주겠다면서 20원을 더 줬습니다. 그럼 100원 받던 임금이 명목소득이 120원이 돼서 임금이 20% 올랐죠. 근데 정부가 20원을 더 준다고 세금으로 40원을 다시 떼어갔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돈은 얼마가 되나요? 80원이 되죠. 그래서 앞에 120원이 된 걸 가지고 명목소득이 20%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40원을 세금을 뺏기고 나서 80원이 남으면 가처분 소득이 20% 줄었다고 그러죠. 100원이 있던 게 80원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바로 100원 받던 거를 20원 더 줬다. 그 120원이 늘었다는 얘기고, 세금으로 더 떼어간 40원은 얘기 안 한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숨긴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통계청이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분기별로 가계수지 동향이라는 걸 발표해서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득, 소비, 지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3분기서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2018년 지금 3분기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약 3%까지 평균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은 이미 2017년, 18년 다 마이너스로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 가구당 평균 소득이 올랐지만 정부가 띄어가는 돈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었나를 더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가구를 소득으로 5분위로 나눠서 제일 가난한 1분위서부터 제일 소득이 많은 5분위까지 보면 1분기에서 1분위, 2분위, 3분위는 소득이 한 18만 원씩 월 줄었고요. 2분기로 보면 한 12만 원씩 줄었고 3분기에도 12만 원씩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로 보면 60%가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었고요. 4분위는 1분기, 2분기에는 거의 조금 플러스입니다. 거의 표시가 안 날 만큼 플러스고 5분위만 소득이 높아져 있습니다. 제일 2018년 마지막 3분기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1분위는 가처분 소득이 10.1%나 줄었고 2분위는 4%가 줄었고 3분위는 1.2%가 줄었고 4분위는 2.9%가 늘고 5분위는 2.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60%의 가구는 소득이 줄었고 40%만 올랐죠.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도 이게 명목소득이지 이 당시에 3분기 9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09%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를 감안하면 1분기는 한 12%가 줄었고 2분기 소득 가구는 6%, 3분기는 3%, 4분기는 0.8%, 5분기도 0.41%로 4분기, 5분기도 실제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아. 그래서 전 가구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난번 혹시 TV에서 JTBC의 한국경제 어떻게 가나 그래서 유시민하고 뭐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께서 논쟁하시는 걸 보신 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숙명여대 교수님이 만드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특이하죠. 그 소득이 가구에 올라갔으면 쓸 수 있는 돈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소득은 올라갔는데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로 바뀐 것은 정부가 그만큼 많이 뛰어가서 비자발적 지출이 늘었다. 4대 보험료가 늘고 세금이 느는 걸 우리가 비자발적 지출이 늘었다 그런 겁니다. 결국 정부가 뺏어간 거죠. 그래서 소득이 줄었지 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득 늘었다는 말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가처분 소득도 소득이고 그냥 소득도 소득이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내세운 게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소득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서 그러면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 성장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은 우리한테 명목적인 소득이 아니라 실질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하셨는데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경기 경제 성장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18년 초기에는 한 분기별 성장률이 1%였다가 지금은 0.5% 정도로 2019년에 지금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경기 동행 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기 순환이 어떻게 될 거냐고 보시면 2018년 9월 2분기서부터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면서 급격히 하강을 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었고 소비가 주니까 물론 대화 환경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 줄은 것이 진짜 소득이 줄은 것이다. 이런 걸 보시면 소득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가계의 소득이 늘었다는 말이 가짜 뉴스고 경제 얼마나 그 통계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례인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언제부터 늘었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에서 청년 고용 동향에 대해서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청년 고용이 최저로 떨어졌던 고용률이 떨어졌던 것은 2013년입니다. 39.5%에서 2014년 40.5%로 무려 1%가 고용률이 올라갔고요. 2015년은 거기서 다시 0.7%가 올라가서 41.2%. 이렇게 해서 2013년서부터 계속 청년 고용률은 높아져 왔습니다. 14년에는 1%, 15년에는 0.7%, 16년에는 0.5%였는데 2017년, 2018년에 0.4%, 0.6%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쭉 올라온 것보다도 낮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냐면 바로 이 청년의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모가 작아진 거죠. 그래서 고용률이 저절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우리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고 그 추세보다도 낮게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죠.
청년들은 지금 취업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고용률이 올라갔다는 말이 무엇일까? 사실은 2018년에 2017년에 비해서 연말에 보면 청년 취업자 수는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개선됐다.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인구도 줄었지만 그거보다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좋은 일자리가 파괴되니까 취업을 포기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6년에 27만 명이든 쉬었음이라고 얘기하는 취업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2018년 만에 가면 무려 3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중에 체감 실업률 또는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업자하고 취업 포기자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보면 확장 실업률은 이 2015년에 21.8%에서 22.8%로 1%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로요 확장 실업률은 높아졌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너무 청년들이 경제에서 맞닥뜨리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반복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통계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세상에서 가장, 그것도 OECD 국가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돼서 상위가 다 가져가면 10%가 전체 소득의 뭐 한 7, 80%를 가져간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OECD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22%를 가져갑니다. 미국은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9%를 가져갑니다. 그럼 상위 소득자만 가져가는 것만 봐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맞지 않죠. 그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개인 그를 재는 통계적인 지수가 지니 계수라고 있죠. 세계 경제 포럼, 우리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소위 포용 개발 지수라는 것을 매년 2017년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용 개발 지수 2018년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지니 계수를 보여주고 과거 10년 동안 지니 계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보고서에 나타난 그래프에 하면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지니 계수가 낮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네 번째로 그 경제 대국 중에서는 지니 계수가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넷 인컴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받은 거를 정부가 이렇게 이전 소득을 하고 세금을 떼고 나서의 지수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프랑스의 이 지니 계수가 1.9가 늘어나고 독일이 1.2가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0.1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5.2가 늘었고요. 그리고 줄어든 나라를 보시면 이게 줄어든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함부로 이게 줄어들면 좋지 않다는 게. 이탈리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가 크게 지니 계수가 폭이 줄어들었는데 경제가 망하면 다 못 살아지면 격차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 개인의 소득 계수로 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거고 세계에서 제일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그 OECD의 포용적 성장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나온 건데 G20 국가들을 보면 G20 국가에서 시장 소득 분포의 지니 계수는 독일하고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득을 옮겨서 가처분 소득의 분포를 봐도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G10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 소득 분포가 적은 나라로, 격차가 적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그렇다 치고 그럼 가계는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요. 그 미국의 CIA 월드 팩트북이라고 하는 데서 118개국의 가계 소득 분포의 진위 계수를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2015년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118개국 중에서 낮은 쪽에서 4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가구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우리보다 높은 쪽이 77개, 그러니까 격차가 큰 나라가 77개고 우리보다 격차가 적은 나라는 4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부분에 속하죠. 소득. 그래서 가계 소득으로 봐도 세계에서 제일 양극화가 높다. 이거하고는 정반대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2018년 세계 경제 포럼의 포용 성장 개발 지수를 가지고 선진국들, OECD 국가들 중에서 포용적 성장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지수의 현재 수준하고 과거 5년 동안 그 지수가 점점점 포용적으로 가느냐, 즉 격차가 적어지느냐 늘어지냐를 보면 우리는 줄어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포용적이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여서 이걸 크게 4개로 나눴는데 스탠드아웃, 가장 이렇게 돋보이는 나라군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통계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빈부격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를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맨 위에 한국이 있고요. 이 그 소득의 진위계수 우리가 30.07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말고 자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그래서 자산의 진위계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나라의 상대적인 빈곤율, 가계소득의 평균의 50%, 중위값의 50% 이하를 이제 빈곤이라고 그러는데, 빈곤율로도 격차를 볼 수가 있죠. 한국이 13.8%로 빈곤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위계수를 보시면 우리가 30.07인데 영국이 32.8이고 미국이 37.8로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높고요. 뉴질랜드도 32.50으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36.90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는 이 소득 진위계수가 얼마가 될까요? 무려 47.9로 높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진위계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70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른 나라들 보시죠. 카나다 73.5입니다. 중국은 78.9나 되고요. 덴마크가 80.9입니다. 이게 높은 수적으로 자산 분포의 격차가 크다는 거거든요. 핀란드도 76.7로 우리보다 크고요. 프랑스도 70.2로 우리보다 큽니다. 그리고 독일도 79로 우리보다 크고요. 뭐 인도는 83이나 되니까 비교할 대상이 안 되고, 이스라엘도 74.2로 우리보다 큽니다. 네덜란드도 73입니다. 뉴질랜드 72.2고요. 노르웨이가 무려 80.50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85.90이나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분포도 이 선진국 쪽으로 봐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낮은 편에 속해 있고, 이걸 가지고 소득하고 자산의 분포가 OECD 비교적 그 소득 격차 적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중위권이거나 낮은 쪽에 속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불평등의 나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가 13.8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같으면 14.80이가 되고요. 인도는 60.4%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19.5로 우리보다 높고요. 일본도 무려 16.10으로 우리나라의 13.8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미국 어떻게 될까요? 16.8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도 일본,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낮고요. 그래서 어떤 지수를 재든 국민 전체의 재산, 소득의 분포 또는 빈곤율이 양극화가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고,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한 나라라는 게 아주 검증 없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용적 개발 지수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1인당 소득은 그 비교 대상 중에서 탑 20% 안으로 개선이 많이 됐고 평균 수명 증가도 그렇게 많이 개선됐고 빈곤율 개선도 우리가 지금 수준이 높지만 내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 변화량으로 보면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재산 분포 소위 진위 개수의 개선 정도도 상위 40% 안에 들어가고요. 재산 분포 개선도 상위 40%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포용성에 있어서의 추세도 상당히 좋은 쪽에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계를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 안 나타나는 한국의 독특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직장인의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소득이 제일 낮은 분은 한 달에 17,460원을 냅니다. 그리고 평균은 10만 9천 원 정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많이 내시는 분은 얼마나 낼까요? 347만 8,580원을 냅니다. 최소 대비는 200배고요. 평균 대비는 31배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득 지표에 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최고 또 많이 내시는 분은 자기가 347만 원 내고 고용주가 347만 원을 또 내기 때문에 실제는 월 700만 원의 의료보험비를 내는 거고요. 제일 소득이 적으신 분은 3만 4천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의료 수가는 똑같이 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이 이전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국민연금 또한 그렇습니다.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시는데 저소득자는 자기가 불입한 거에 4.8배를 나중에 받으시고요. 고소득자는 불입액의 1.8%를 냅니다. 1.8% 내니까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고소득자는 사실은 국민연금 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은행에다 예금해 놓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를 한 30년 동안을 해가지고 적립한 걸 가지면 그거 1.8배는 아주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 국민연금이 저소득자들의 낸 금액 비해서 많은 걸 수령하는 쪽으로 가서, 근데 이거는 현재 소득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니까 미래 소득으로 이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비교 소득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부의 독특한 재분배도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아까 소개드린 포용적 개발지수, 세계경제포럼에서 포용적 개발지수가 우리나라가 2017년에는 전 세계에서 14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포용적인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8년에는 16위로 한 두 단계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 그 많은 국가 중에서 우리가 탑 14위, 16위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곤란하죠. 오래전부터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고르게 가느냐를 가지고 재는 지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 재느냐면요.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다 들을 수 있게 가격 체계를 해놓으니까 다 의료보험을 듣고 병원을 자기들 가니까 수명이 빨리 우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장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걸 가지고 평균 수명으로 재고요. 또 만약에 부자들만 대학을 가고 가난한 사람은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후세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는 걸 가지고 교육 수준을 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재는 경제의 혜택이 국민들 생활 속에 얼마나 잘 흘러들어가는가를 재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우리나라가 17위고요.
이 평균만 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들이 다 어떤가를 보자고 그래서 휴먼 라이프 인디케이터라고 최근에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에 대한민국은 14위입니다. 14위인데 그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 걸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보다 교육, 그 다음에 건강, 부의 혜택을 우리보다 더 고르게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룩셈부르크,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들보다도 수명, 교육, 그리고 경제 수준을 다 감안하면 훨씬 더 혜택을 고르게 받는 나라라는 거가 세계 14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됐단 말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교육 문제를 한번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쪽의 자녀들은 대학을 몇 퍼센트를 가냐면 한 25%를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소득 지수가 올라가면서 아주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에 가면 자녀들이 다 100%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태어난 두 해 태어난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거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부모가 가난한 집 애들은 20% 남짓 대학을 가고 고소득층은 100% 가고. 대한민국은 이런가요? 아니죠.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자, 양극화가 과거에 확대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2014년 3분기서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소득 1분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냐는 거하고 제일 부잣집들 5분위의 소득이 어떻게 늘어났는가를 보시면 2014년 15년만 해도 1분위 제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제일 높은 사람들의 소득 증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5분위 소득만 확 올라가고 1분위 소득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언제부터 확대되느냐 하면 2017년 3분기서부터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소위 최저임금을 올린 그 시점서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확대시킨 거는 과거의 불평등과 양극을 확대시킨 건 과거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서 맞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OECD의 포용적 성장 보고서 2016년에 나온 거에서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결과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배분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제라고 그러지 결과가 균등하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게 포용적 성장의 1차적인 목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2009년에 월드뱅크가 무엇이 포용적 성장인가 해서 상대적 빈부격차가 아니라 절대적 정의에 입각한 빈곤층이 성장에 되도록 하는 전략이 중심이 돼야 되고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생산적인 고용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는 거,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를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는 걸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갔죠. 2016년에 OECD 국가의 G20 국가의 경제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한테 정규직의 일자리 보호는 낮추고 여성들이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육아 지원을 강화해라. 임금도 훨씬 유연하게 하고 고용도 유연하게 해서 고령 인구도 계속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갔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최저임금은 고용을 해치고 일자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과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실행하라는 경고문도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했죠.
소득주도 성장은 OECD나 월드뱅크나 경제포럼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하고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소주성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우기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사실보다는 이념의 편견을 믿고 있는 거고 사실과 정치적 신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왜 말도 안 되는 아까 같은 청년 고용이 늘어나서 긍정적이다, 90%가 긍정적이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같은 것들을 믿으실까요?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알면 불편한 게 있고 불편한 진실과 믿고 싶은 거짓말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믿고 싶은 거짓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정책 아닙니다. 이념의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상대적 격차의 분노를 절대적 빈곤의 문제로 치환을 해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정부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주성은 아무리 봐도 술 많이 먹고 소주 많이 마시고 제정신 아닌 이 알코올 중독성 생각이 아닌가. It's economy stupid. 바보야. 경제가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 이건 경제도 아니고 이건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1월 10일 날 1년 만에 행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수없는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남발하셨다. 이거는 무지하거나 정치적 신념의 편견이 너무 강한 탓이고 그 청와대가 그런 이념 서클로 둘러싸여 있는 주계 장막이다라는 걸 드러냈고 이걸 주도하는 한 고용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겠다고 하는 또 한 번의 경고 사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식 네트워크가 올바른 경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